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괴상과 효상 읽는 법 8번째입니다. 8번째 괴상, 효상 읽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64개 순서표와 서계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64개 순서표와 서계전을 배우면서 각 괴가 그 순서에 해당하는 괴 순서 그리고 괴명은 가능하면 외워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3장부터 시작되는 64개 해석을 할 때 그 괴명과 괴 순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은 원래 외우는 게 아니죠. 외우는 과목이 아닙니다. 또 주역은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공부한다는 거죠. 늦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외우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대한 주역 양 중에서 두세 개 꼭지는 외워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괴명하고 괴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3장을 시작할 때까지는 앞으로 한 달가량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괴명과 괴 순서는 외워두시면은 제3장부터 64개를 공부해 나가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괴상, 효상을 읽기 위해서는 괴상하고 효상을 잘 봐야 됩니다. 그 괴상하고 효상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사전에 알아야지 괴상, 효상을 보고 괴사, 효사를 읽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목은 괴상, 효상 읽는 법입니다만 실제는 괴사, 효사를 읽어내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괴상과 효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읽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괴상, 효상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즉 괴사, 효사를 읽기 위해서는 8개와 64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우리가 8개의 형성 원리, 8개의 괴명, 8개가 상징하는 물상, 그 다음에 가족 관계를 설명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64개의 형성 원리와 괴의 순서, 즉 서괴전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괴상, 효상을 올바로 읽어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괴상, 효상을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그 괴상과 효상을 보면서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미리 파악을 해두면은 괴사, 효사를 읽어낼 때 훨씬 수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역을 공부함에 있어서 음양은 8개와 64개를 통해서 인간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8개, 즉 태거의 3단 분화를 통해서 나왔던 이의 삼성, 그게 8개였죠. 8개가 되면서 비로소 독립체가 되고, 독립체가 되니까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니까 의미를 가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개 이름이 뭐였죠? 건, 태, 이, 진, 손, 감, 간, 곤 8개였습니다. 그 중에서 맨 처음 건개를 한번 볼까요? 건개. 건개는 양유가 3개죠. 이 양유 3개입니다. 양유 3개인데 맨 위에 걸 하늘천, 맨 밑에 걸 땅지, 중간을 사람인, 그래서 천지인을 상징한다 하면서 이걸 우리가 삼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재. 즉
8개, 즉 3개 교로 구성된 8개의 교회가 천지인이라는 공간에서 서로 이합집산을 통해서 64개의 교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이 64개의 교회를 만들어내는데 이 64개의 교회, 즉 하나의 교회는 8개가 하나의 독립체가 되었듯이 한 교회, 즉 6도로 구성된 한 교회는 하나의 기운체가 됩니다. 기운체. 하나의 기를 가지는 하나의 물체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8개가 이합집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6개. 이거 볼까요? 이게 하계가 세효, 상계가 세효입니다. 이 교회 이름은 먼저 볼까요? 하계가, 이 교회가 무슨 교회죠? 금교회죠. 징교입니다. 그죠? 징계. 징계는 우레를 상징한 데 있죠. 우레. 징계는 우레를 상징한 데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상계는 뭐죠? 이건 물수를 상징하는 감계죠. 물수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레준이라 합니다. 수레준. 이름을 중계라 보죠.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왜 그 많은 교회 중에서 64개 중에서 제가 수레중계를 들고 나왔느냐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64개 순서는 건곤, 준몽수, 송사비, 소충리 쭉 순서 나가죠. 이게 건곤, 준 세 번째 교입니다. 세 번째 교회. 자, 그럼 왜 세 번째 교를 여기 했느냐? 사실 건교와 공교는 아버지 교고 어머니 교입니다. 그래서 처음 낳은 자식이 이 준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64개의 머리교는 이 중교가 되는 겁니다. 왜? 건고는 하늘 땅이니까 아버지 어머니 교이기 때문에 제껴두고 준이 세 번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맨 먼저 나오는 교다 해서 제가 수레준을 먼저 예를 들었습니다. 자, 수레준을 보시면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지 않죠. 이건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라 이름 부릅니다. 그냥 1, 2, 3, 4, 5, 6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1호는 초효라 부르고 초효. 그 다음에 6효는 상효라 부릅니다. 상효. 다른은 2호, 3호, 4호, 5효 똑같습니다. 그래서 초효는 1호는 초효라 부르고 6효는 상효라 부른다라는 부분을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 부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이 하나의 기운체, 기운체. 8개는 독립체인데 6개로 된 괴는 64개는 기운체. 기운체를 한자로 써볼까요? 즉, 기를 가진 물체란 얘기입니다. 이 6개 교를 가진 이 괴가. 그래서 이 기운체는 주거 공간이 있는 기의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 공간으로 되어 있는 기의 집이다. 즉, 기가 주가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기가 주거하고 있는 이 집을 가만히 한 들여다보죠. 안을 들여다보십시다. 보니까 양어도 있고, 음어도 있고, 음요, 양어, 음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그죠? 즉, 음과 양어로 구성된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첫째, 안에 보니까 음과 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전과 성품이 있다. 첫째, 성전과 성품이 있다. 두 번째, 초요, 2요, 3요, 4요, 5요, 상요로 되어 있는 높고 낮은 6자리가 자리매김하고 있다. 즉 6자리가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 번째, 보시면은 상요의 상괴 중에서 상요는 천을 의미하고 중간은 인을 의미하고 하요는 지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하계도 마찬가지죠. 천인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천인지 상호 간의 짝의 관계라고 하면은 하늘천은 하늘천끼리. 자, 요걸 지우고 설명해 드리는 게 보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게 천인지입니다. 즉 삼지라 그랬죠. 그죠? 자, 하늘천은 하늘천끼리 서로 짝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또 사람인은 사람인까지 짝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또 땅지는 땅지까지 서로 짝이 형성이 됩니다. 즉 짝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 네 번째는 서로 이웃하고 있는 효, 서로 가까이 붙어 있는 효 있죠. 이 효 간에 이웃관계가 형성됩니다. 이웃관계. 자, 우리가 기운체라는 이 집안을 들여다봤더니 이런 네 가지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사람의 일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사람의 일로. 자, 사람의 일로 비유하면 첫째, 타고난 성품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결혼하고 자식 낳고 같이 사는 배우자가 있죠. 배우자는 여기 짝의 관계 되겠죠. 세 번째는 멀거나 가까운, 멀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는 서로 무슨 관계가 있죠? 이게 대인관계. 즉 하늘천과 하늘천, 사람인과 사람인, 땅지와 땅지는 서로 간에 짝의 관계를 맺으면서 배우자 관계도 되지만 또 대인관계도 형성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자기가 갈고 닦은 덕성과 능력. 자, 우리가 네 가지 읽어낸 부분을 사람의 일로 비교를 해봤더니 이 안에서 타고난 성품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를 알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의 대인관계를 알 수 있고, 네 번째는 그 사람의 덕성이나 즉 능력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때 이 네 가지 요소면은 대강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 6호는, 한 개가 가지고 있는 6호는 나름대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로 해봤더니 이 네 가지였다. 이 네 가지 정도 되면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만한 결정 요소는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를 읽을 때 이 개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괴 효상을 읽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사전에 알아야 되냐 하는 우리 사전 지식을 방금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재 내용을 공부를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내용은요. 자, 우리가 괴상, 효상, 일념법에는 크게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총법칙, 괴상법칙, 그 다음에 효상법칙입니다. 괴상법칙은, 총법칙은 4개의 자법칙으로 되어 있고, 괴상법칙은 설계 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효상법칙은 10개의 자법칙이라고도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4개의 자법칙은 먼저 괴상, 효상을 근거로 해서 4개 대사, 괴사, 효사를 읽어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봤듯이 이 괴상 안에 있는 효상을 근거로 해서 괴사와 효사를 읽어낸다. 그게 4개의 자법칙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괴상은 공간을 표시하고 효상은 시간을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수레중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한 궤, 즉 6호로 이루어져 있는 한 궤는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주거 공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괴상은 하나의 공간입니다. 공간. 그럼 효상은 이 괴상, 이 주거 틀 안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효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효상이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효상은 시간 개념, 그 다음에 괴상은 공간 개념이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괴상입니다. 괴상. 5개의 괴상이 있죠. 5개의 괴상.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한 궤를 분석해 내기 위해서는 그 기가 거주하고 있는 집안을 들여다 봐야 될 뿐만 아니고, 이 궤가 가질 수 있는 이 자체가 이 봉계입니다. 이 봉계라고 하면, 봉계에는 4개의 자계가 따라 붙습니다. 자, 무슨 궤가 있을까요? 이 5개 괴상이라고 그랬죠. 5개 괴상, 그죠? 5개 괴상이니까, 여기 먼저 봉계가 있습니다. 봉계. 그 다음에 지괴. 그 다음 호괴. 그 다음 착괴. 그 다음 종괴. 하나, 둘, 셋, 넷, 5개의 궤가 만들어져 나옵니다. 이 지괴를 우리가 변결하기도 하죠. 변계. 즉 변해서 만들어진 궤에 대해서 변결하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봉계를 한번 볼까요? 봉계는 바로 수레중 같은 경우에는, 수레중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봉계입니다. 본래 있던 궤라는 얘기죠. 자, 이 궤를 우리가 괴사, 효사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이 봉계 자체 외에도 이 지괴, 그럼 지괴는 뭐냐? 지괴는 바로 변계라고 말씀드렸죠. 이 지괴는 각 효가 바뀌어 나가면은 각각 그 지괴가 생기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수레중계에서 이게 첫 호, 그러니까 초효랬죠. 초효. 초효가 양효에서 음효로 바뀌었다 가정을 합시다. 음효. 자, 음효로. 자, 다른 게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변했을 때는 이 쑥에는 이 물수를 상징하는 쑥에는 변동이 없죠. 그래서 물수입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징계는 뭐로 바뀌었죠? 곤지, 땅지로 바뀌었죠. 수지, 비로 바뀝니다.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즉, 수레 둥계가 초효가 양효에서 음효로 바뀌니까 수지, 비계로 바뀌어버리더라. 이게 바로 지괴입니다. 우리가 변교라고 한 이유가 효가 변하면서 만들어진 괴에서 변교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수지, 비계입니다. 두 번째, 호계, 세 번째, 호계를 한번 볼까요? 호계.
그럼 혹에는 또 무슨 괴냐? 혹에는 초효와 상효를 제거하고 2, 3, 4효를 가지고 별도의 괴를 만들어낸 것이 혹괴라 그럽니다. 자, 혹괴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초효와 상효를 제외하고 2, 3, 4, 5효를 가지고 2, 3, 4효가 내혹괴가 되고 3, 4, 5효가 외혹괴가 됨으로써 만들어진 괴를 혹괴라 그럽니다. 자, 그럼 먼저 하계를 한번 볼까요? 2, 3, 4는 2, 3, 4 공계죠. 그죠? 그 다음에 3, 4, 5는 무슨 개입니까? 3, 4, 5 이거는 산을 의미하는, 내산을 의미하는 관계가 되죠. 내산을 의미하는 관계가 됩니다. 즉,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2, 3, 4가 이거죠. 그 다음에 3, 4, 5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2, 3, 4는 땅지가 되고 3, 4, 5는 내산이 됩니다. 이게 산. 그 다음에 이거는 땅지죠. 산지박이죠. 산지박계가 됩니다. 한자로 쓰면 이렇습니다. 산지박계. 그래서 혹에는 초효와 상효를 제거하고 나머지 2, 3, 4, 5효를 가지고 만들어진 괴인데 2, 3, 4, 5를 하계로 하고 3, 4, 5를 상계로 해서 별도로 만들어진 괴가 혹괴다. 그럼 혹괴는 뭘 의미하느냐? 자, 초효와 상효를 제거한다는 얘기는 원인과 결과를 제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혹괴는 이 괴가 본괴가 가지고 있는 핵심 내용,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본괴가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 뭐냐 하는 부분을 파악할 때 우리가 혹괴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착괴입니다. 착괴. 착괴는 또 뭐냐? 착괴는 음효가 양효로 또 양효가 음효로 바뀌어버리는 게 착괴랍니다. 즉 반대계죠. 반대계. 반대계는 주역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착괴고 하나는 종괴입니다. 먼저 착괴를 설명하면은, 자, 우리가 착괴는 양효가 음효로 바뀌죠. 그죠? 양효니까 음효로 바뀝니다. 음효로 바뀌고, 음효니까 양효로 바뀌고, 음효는 양효로 바뀌고, 음효니까 양효로 바뀌고, 양효는 음효로 바뀌고, 음효는 양효로 바뀐댔죠. 자, 각각 다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이 상괴는 이게 뭐죠? 불화를 상징하는 니계죠. 이 화입니다. 불화. 다음 이게는 뭐죠? 바람풍을 상징하는 송괴입니다. 바람풍. 그래서 화풍정괴입니다.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화풍정괴입니다. 이게 착괴가 됩니다. 착괴. 그럼 착괴하고 종괴는 두 개 다 반대계라 그랬죠. 착괴는 음효가 양효로, 양효가 음효로 바뀌는 게 착괴고, 종괴는 뒤집혀지는 겁니다. 그 괴가 뒤집혀서 만들어지는 괴죠. 그러니까 착괴 같은 경우에는 음효가 양효로, 양효가 음효로 바뀌니까 어떤 역지사지 입장에서 그 괴를 파괴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종괴는 뒤집혀 보는 거죠. 자, 이 수레중괴를 뒤집어 본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래에서 볼 때는 수레중괴입니다. 그렇죠. 이게 아래로 뒤집힌다는 얘기죠. 이 뒤집힌다는 얘기나 아래에서 뒤집힌다는 얘기는 아래에서 보는 것을 위에서 보면 그 뒤집혀진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서 보면은 수레둔인데 이게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상괴가 되고 이게 하괴가 되죠. 그러니까 산수몽이 됩니다. 산수몽. 자, 이게
위에서 보면 이게 산이 되고, 그죠? 내 산이니까 산이 되죠. 그 다음, 위에서 볼 때 하계, 상계는 산이 되고, 위에서 볼 때 하계는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산수몽이 됩니다. 산수몽. 산수몽은 이렇게 쓰죠. 즉, 산수몽계가 이 수레중계의 종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계, 직계, 호계, 착계, 종계 이 5개의 괴상을 우리가 다 봄으로써 그 괴상을 보면서 제대로 괴사, 효사를 읽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교재를 보시면요, 제3장부터 나오는 매괴 맨 앞에는 이 5개의 괴를 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괴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5개의 괴상을 동시에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 두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4개 자법칙의 네 번째가 효상입니다. 효상은 효의 상과 성성비형의 상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 효상법칙 10개 자법칙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괴상법칙 중에서 설괴전입니다. 설괴전. 이 설괴전은 뭡니까? 공자와 그 제자들이 만드는 시빅 중에 하나죠. 즉, 괴를 설명하는 게 설괴전입니다. 그럼 이 괴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보면은, 우리 교재 66페이지 보면은 8괴의 물상, 취상표가 있습니다. 각 8괴, 즉, 근태, 이진, 송감, 강곤, 8개가 가지고 있는 물상과 취상이 무엇이냐는 부분을 표로 만들어 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괴상, 효상을 읽어 나갈 때 이 8개의 물상, 취상표를 보면은 이게 위에가 물수를 표시하는 관계니까 관계는 무슨 물상을 가지고 있구나, 또 어떤 취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봄으로써 그 괴상, 효상을 읽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이 8개의 물상, 취상표를 통해서 괴상, 효상을 괴사, 효사로 바꾼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효상법칙 10개 자법칙이라고 그랬죠. 이 부분은 유기공식부터 10번째 괴주까지 모두 10가지의 자법칙이 있습니다. 물론 요 효의와 성성병이 포함이 됩니다. 10가지 중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괴상, 효상, 일념법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효상법칙, 즉 10개 자법칙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 설계전에 나오는 8개의 물상, 취상표를 배울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배우고 나면은 이제 우리는 괴상, 효상을 보고 괴사, 효사를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괴상, 효상을 읽기 위한 도구, 또 그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제2장 주역 일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2장의 주역 일반이죠. 그죠? 이 주역 일반 내용이 주역의 어떤 양 부분에서는 양은 많지 않지만 어떤 괴사, 효사를 읽어내기 위한 도구를 배우고 사용 방법을 배우는 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외워야 될 부분도 있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총법칙 또 괴상, 효상을 읽어낼 때 그 괴상, 효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오늘 강의는 이거 끝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효상법칙 중에서 10개 자법칙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이제 결국 그 극한 무더위도 세월의 흐름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동안 지쳤던 몸과 마음 잘 다스리시고 건강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